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오늘은 이제 현대시를 이제 한다 그랬죠. 현대시 중에서 이제 오늘 저번 시간에 그 프린트는 좋은데 이제 아마 또 새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1940년대 작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공략집에서 현대시에 대한 여러분 내용을 조금 한번 봅시다. 그죠? 교재 공략집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현대시가 이제 있죠. 그죠? 자, 여러분 56쪽을 한번 봅시다. 그죠? 56쪽. 자,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그 연대별로 쭉 들어 있습니다. 그죠? 1900년대, 10년대, 20년대, 우리가 이제 30년대까지 이제 쭉 이제 배워왔으면 30년대가 바로 뭐다? 우리가 동인지 시대다. 이래가지고 가장 문예 활동지가 왕성하던 시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현대문학은 이런 이제 10년 단위로 돼 있으니까 조금은 이제 성격을 규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문예 사조를 잘 보라 그랬죠. 현대문학은. 근데 이제 작가가 그 시대에 대표하지만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작가들이 작품이 이렇게 경향이 변합니다. 시대별로. 그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보면서 그 다음에 그 작가의 그런 경향의 특징적인 작품이 어떤 건지를 이제 조금 예외적인 거죠. 그죠? 그런 걸 이제 보는데 40년대 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문예 사조가 청록파와 그 다음에 뭐예요? 저항시, 참여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40년대는 여긴 40년대 우리가 해방 이후 40년 전후로는 문학의 암흑기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죠? 우리가 40년대는 그래서 이제 한글 말살 정책 때문에 문예 활동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활동한 작가들이 이제 청록파와 그다음에 참여시, 이제 우리가 저항시가 됩니다. 저항시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60년대 이후에 생겼던 참여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현실 문제를 이제 좀 다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40년 이걸 배우고 나면 다음 주 이제 50년대 우리가 전후시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죠? 전후시를 배우는데, 그는 이제 실존주의 문학이니까 우리가 이제 소설을, 저번 주에 우리가 소설을 할 때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그거하고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연결시키면. 그 다음 6, 70년대로 가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30년대 했던 모더니즘 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6, 70년대 가면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도시와 산업화, 이렇게 이제 90년대로 가면 이제 민주화 이렇게 되니까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이 많죠. 사회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이 생기기 때문에 모더니즘 시도 이제 우리가 성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순수시입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순수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서정, 정서를 읊으면은 순수시가 됩니다. 알겠죠? 순수. 개인의 정서입니다. 개인의 정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개인의 정서가 아니라 집단의 정서나 이런 게 읊으면은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어떤 서사시가 되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민중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민중의 사회 문제 계획에 초점을 두니까 내 개인의 주관적 정서보다는 객관적인 사회 정서를 다루니까 이제 민중시 이렇게 갑니다. 그랬잖아요. 물론 개인이 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는 자치라고 하는 순간 개인의 서정이니까, 정서문학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정서의 성격이 조금씩 변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 90년대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자유시나 이제 서정시가 쭉, 모더니즘 시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변형이 생기죠. 우리가 하는 게 생태시라든지 해체시라든지 생명시라든지 다양한 이제 사조가 노동시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겠죠. 이제 90년대 오면은 그렇게 이제 생깁니다. 그런 걸 이제 눈여겨 이제 조금 보고, 그래서 이제 운율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운율에 대한 형성 방법을 조금 알아둡니다. 물론 운율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알겠죠?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이제 우리가 방목을이 바로 하는 거예요. 운율을 이제 하는 대부분 방목을이나 이제 우리 청록파는 우리가 민요시 계통에, 그렇죠. 우리 전통시를 개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통시를 개성한다 이러면 대부분 민요조, 율조가 되겠죠. 그럼
민요조, 율조 이러면은 음보로 따지면은 대부분의 막 3음보 이렇게 됩니다. 물론 4음보도 있습니다. 민요는 2음보도 있고 3음보도 있고 4음보도 있는데 3음보가 이제 주된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수로 따지면은 7호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7호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죠. 그런 율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방목으로는 바로 뭐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통적인 율조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행배열을 아주 많은 거에 적절하게 잘 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김소월처럼 그랬잖아. 김소월은 전통적 율조를 많이 이제 유지를 하지만은 행배열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목으로는 바로 뭐다? 우리가 이제 청록파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동양의 그런 여백의 미, 그렇잖아. 이걸 이제, 그러니까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걸 많이 쓰다가 보니까 뭐가 된다? 단어 자체가 적죠. 시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적은 시어로서 많은 뭐다? 함축적 의미를 드러내야 되니까 형식을 빌린다는 겁니다. 언어 자체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행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시행이라든지 시어 이제 사용을, 그렇죠. 음할 의미를 이제 생략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함축적 의미를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방목을이 나오면은 이제 이 운율에 대한 거를 조금 이제, 물론 뭐 정서는 항상 있지만은, 그죠. 그 행배열의 변화를 좀 많이 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대부분이 뭐냐, 방목을의 시풍 자체가 동양적인 어떤 신비로움, 신비사상, 동양의 어떤 이상세계를 추구하죠. 이상세계.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시대 상황을 알 수도 있잖아요. 1940년대라는 것은 암흑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떤 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뭐를 통해서 이상세계에 대한 많은 게 동경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상세계를 추구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많은 게 소설을 배웠던 것처럼 전기소설이나 몽자루 소설처럼 그렇잖아. 비현실성을 끌어온다는 자체는 간접적으로 뭐한다? 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느 말살 정책을 펴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주 뭐 독특한 방법을 썼다. 그런 이제 우리는 기법을 쓴 거는 우리가 30년대 소설로 치면은 바로 뭐다? 최만식과 같은 겁니다. 차만식도 풍자기법을 빌리잖아요. 그죠? 그럼 풍자기법을 빌려서 바로 그러한 일제시대 때 금열을 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기법을 해서 이제 당시의 사회를 고발하고 비판하고 풍자했다. 그러면 이제 박목월도 그런 기법을 시에서 우리의 동양 기법이죠. 우리가 이상향에 대한 추구, 그렇잖아요. 비현실 세계다. 그래서 우리 청로루, 산도와 이런 걸 이제 단어를 보면 현실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조금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청록파들은 글자 그대로 추구하는 거는 다 이상 세계를 갈망하는데 시풍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방목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다? 그런 동양적인 어떤 신비로움, 이상 세계를 끓였다면은 조지우는 불교적인 색채, 유교적인 색채가 상당히 진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지우는 지조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무처럼 불교적인 세계를 통해서 극복을 한다면은 박두진은 기독교적인 바로 세계를 통해서 현실을 극복.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은 그 세 사람은 뭐다?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거야. 비현실의 걸 끌어오죠. 그렇잖아요. 비현실. 그걸 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그 고통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현실을 간접적으로 고발하는 것도 있다. 비판하는 것도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나쁘게 보면 현실 도피라 하지만은 그렇잖아. 문학 자체는 어차피 비유와 상징을 쓰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는 추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과 생소한 작품을 중심으로 조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7쪽에 보면은 표현법이 다양하게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에서 제일 어려운 게 표현법입니다. 그렇죠? 표현법.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5학년도 우리가 어제도 이제 수요일날 교과서 할 때도 했지만 우리 중학교 1학년 첫 단원에 보면은 문학의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있죠. 그죠?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은 표현법이니까 이 표현법을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고 주제를 드러내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시적 분위기를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드러 시는 정서문학이니까 그랬잖아. 정서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을 통해서 그래서 표현법의 정의가 있죠. 시적 화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기법이 표현법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상이나 감정이니까 사상은 주제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세계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법은 바로 뭐예요? 주제를 드러내는 모든 것은 다 주제를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감정을 드러내니까 뭐한다? 정서가 되겠죠. 그죠? 정서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바로 뭐다? 분위기.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형성해준다. 표현법을 통해서 분위기를.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인 표현을 밝은 시어들을 많이 쓰면 밝은 분위기를 형성. 그게 이제 우리가 뒤에 성취요소도 보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주 많이 나오는 거 뭐다? 태도와 관계되는 표현법이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뭐다? 반어나 역설이나 풍자나 해약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걸 이제 우리는 그게 자주 나와도 계속 나오니까 조금 알아둡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 그 밑에 보면은 많아 이 대유, 환유와 제유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대유법 안에는 예전에 이것이 뭐예요? 이제 출제가 많이 대입 이제 주관식 할 때는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상징도 뭐가 나왔었어요? 바로 이제 관습 상징과 개인의 상징이 나왔듯이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어도 이제 상황 반어와 그렇잖아. 언어 반어가 나왔듯이 역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뜬금없이 이렇게 대유도 환유와 제유를 이제 우리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속성을 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데 이제 속성을 나타내느냐, 일부분을 나타내느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보는 걸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58조에 가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행간걸림과 시적 허용을 조금 뭐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잖아. 행간걸림도 물론 행간걸림도 많아. 넓게 보면은 시적 허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법을 뭐하는 거예요? 어기는, 즉 어순을 어기는 거니까. 그렇죠. 어순을 이제 어기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바로 어순 자체를 말하는 게 쉽게 말하면 저 시행의 끝에 와야 될 어순을 그렇잖아. 시행의 첫머리에 둔다는 겁니다. 첫머리에 둔다. 그러면 이제 수식구라는 것은 뒤에 많은 체언을 꾸미게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뭘 한다? 체언을 이제 그러면 체언으로 끝나야 될 걸 많은 수식으로 끝을 내보고 체언이 문장 앞에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뒤에 꾸미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 행간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행을 바꾼다는 것은 호흡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의미를 바꿔주는 겁니다. 아까 말하는 정서나 분위기를 바꿔준다 이 말입니다. 어감을 바꿔준다. 그러면 뭐든지 많아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죠. 시적 허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법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거는 사조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법을 파괴한 대표적인 게 모더니즘 시에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모더니즘 시인데 어법을 파괴하는데 이상과 같은 시는 어법 파괴, 시적 허용은 바로 뭘 이야기한다? 효과가 바로 기존 질서에 대한 많은 거야. 반항, 그렇죠. 저항, 그렇잖아.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데 김강균이나 그렇잖아. 그 다음에 시문학파나 이런 데서 시적 허용은 다르죠. 그죠? 김강균은 우리가 시각적 이미지니까 어떤 뭐에 감각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시각적 이미지를 그래서 파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뭐 김영란 같으면 청각적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시적 허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영란은 바로 뭐나 경쾌한 어떠한 순수한 느낌, 순수 서정의 느낌을 강하게 해서 음악적인 어떤 윤율을 주기 위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똑같은 시적 허용이면 어떻습니까? 성격에 따라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그러니까 표현 기교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장치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기법이지 표현기거가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디를 잡고 한다? 주제하고 정서나 그지 태도, 어조를 이제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표현법이나 기법들은 전부 그거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법이 딱 고정불변은 절대 아니다는 걸 알아둡니다. 알겠죠? 그럼 표현법 아까처럼 사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랬잖아. 그러면 똑같은 표현법을 쓰더라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세요. 대조법을 쓰더라도 많아.
그렇잖아요. 뭐 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대조법을 일반적으로 쓰면 강조죠. 대조법이니까. 그러면 이제 비판할 때도 있잖아요. 대조는 이제 비판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은 우리가 고전시가 같은 거, 고시조 같은 데는 대조를 하면은 뭐 무상함을 드러낼 수도 있죠. 맥수지탄 이런 게 드러내. 그러니까 그 대조법을 썼다고 강조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성북동 비둘기라든지 그렇잖아.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전부 대조법을 써서 문명 비판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제를 이제 잘 알아야 표현법은 그쪽으로 몰아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보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쭉 58쪽에는 가장 많이 나오고 출제되는 빈도를 선생님이 이제 요약해. 그래서 이 내용 요점 정리하는 걸 좀 잘 보세요. 알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 시상 전개는. 그래서 지금 이 현대 시의 이 요소, 갈래론의 요소를 완벽하게 외워야 됩니다. 요것을. 근데 이거는 어선풀이하고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를 읽으면서 이 전체가 자꾸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시 전체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배경 지식이라는 거는 예문을 보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자꾸 떠올라야 됩니다. 다양하게. 그랬잖아요. 그걸 이해하면 안 돼요.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시를 지금 작품 분석을 쭉 하면서 작품을 읽으면은 그 다음에 많은 게 요소죠. 근데 어떻게 크게 보면은 우리가 형식, 내용, 표현이잖아요. 그죠? 형식과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에서 하는 형식 요소와 내용 요소, 표현 요소,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우리 시상, 전개 방법, 운율, 형성 방법, 심상, 이런 게 있잖아. 어조,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개별적으로는 이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 크게 보면은 내용 요소와 형식 요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시는 좀 봐야 됩니다. 어조가 어떻고, 심상이 어떻고, 표현법이 어떻고, 그랬잖아. 시상, 전개 방법이 어떻고. 그렇잖아. 운율 형성 방법이 어떻고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꾸 이런 이 공략법에 있는 갈래론의 지식을 자꾸 읽으면서 작품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그걸로 공부를 할 때 선생님 카드 분석표를 줬듯이 한 개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알겠죠? 한두 개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요소를 다 하려지 말고 그랬잖아. 그 한두 개를 막 10작품이든 5작품에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숙련이 생기겠죠.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상호 텍스트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공략법이 저절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계속 한 개를 반복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한 개를. 알겠죠? 그러면 3주를 하면 2개씩만 해도 6개 요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에 6개만 요소만 공략을 해도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주에 2개 요소. 나는 운율만 한다든지, 그치? 표현 방법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만 이제 이론을 익혀서 계속 그것만 찾는 겁니다. 다른 거는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개를 숙련을 시켜버리라, 이 말입니다. 아니면 3주 내도록 한 2개만 해도 되잖아요. 또 다음 달이 있으니까 또 5, 6월 달, 7, 8월 달도 있고 9, 10월 달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주에 모든 걸 다 하려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생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 하는 게 한계를 완벽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한 번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배워가 평생 그걸 안 해도 되겠고. 그렇죠. 그럼 장기 기회로 넘어가면은 평생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쑥 읽으면은 자꾸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작품은 계속 접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단대. 그러면 눈으로 한 훑어만 읽어도 그거는 기억에 다시 환기가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조금 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두면은 좀 쉽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성취요소 문학을 잠깐 2015 걸 한번 볼까요? 거기 들어가면 2015에 이제 우리가 좀 보면은 실제적으로 어디 이제 들어있느냐 하면은 이제 그렇잖아요. 자, 우리 176쪽을 한번 이제 보세요. 176쪽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바로 9학년의 5-2.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대부분의 문학의 특성입니다. 특성. 그렇잖아. 특성에 보면은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이래 되네. 문학은 아까 정서 문학이니까 우리의 개인적 가치, 효용성 중에서 미적 기능입니다. 그럼 개인 가치라면 3개 요소잖아요. 뭡니까? 인지적 가치, 심미적 가치, 윤리적 가치 이런 거죠. 그러면 지정의입니다. 그죠? 진선미.
이걸 갖추어야 이제 아주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뭐하나 문학은 신비적인 거다. 그러니까 비문학은 아까 어제도 배웠지만 뭐 정보 전달한다. 그 다음에 뭐하나 주장 설득한다. 이게 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뭐하나 인지적인 영역이 되는 거예요. 연지적 영역. 그렇죠. 우리가 아까 어제도 이제 표현적인 글을 쓴다. 그렇잖아. 자기 표현을 한다, 성찰한다, 칭규한다. 이런 거는 바로 뭐야? 윤리적. 자기 성찰을 하니까 윤리적인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 한 개만 딱딱 고정불변이 아니고 5개 있는데 어느 게 강조되느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학도 많아. 신미적이지만은 뭐 한다? 소설 같은 것은 많아. 바로 문학이나 이런 소설 같은 시대를 반영하니까 소설은 특히 시대 반영을 많으니까 많아. 간접적인 체험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시대를 간접적으로 익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문학은 직접적으로 정보를 접하지만 문학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표현하니까 간접적으로 정보를 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인지 기능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미적인 어떤 아름다움이 생기지만 깨우침도 온단 말이야. 그치? 성찰도 오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은 성장소설 같은 거, 그렇잖아. 관조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많아. 교훈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리적 기능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바로 뭐다? 그런 체험을 뭐 한다? 소통한다는 겁니다. 소통. 그러면 1차적인 소통은 누구하고 소통하겠어요? 바로 작가하고 소통합니다. 우리가 작품을 감상 이해니까, 이해와 감상이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 작품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문학은 독서라 그랬잖아요. 이제 독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작품을 쓴 누구하고 작가하고 먼저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통을 하고 나면은 또 그 감상을 하는 다른 동료들이 있겠죠.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과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그러면 그 소통을 한다는 거는 이제 뭘 하는 거다? 주제죠. 의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작가가 하고 소통할 때는 작가가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제 파악이 되는 겁니다. 의도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의도 파악.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인 주제가 있을 거고 궁극적인 주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의도는 많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으니까 추론적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의도는 추론적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품하고 작가나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제 종합적으로 의도가 이제 파악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표면적 주제가 아니라 이면적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은 게 동료하고 이제 소통할 때도 많은 게 이제 그때는 동료하고 하면은 이제 개인의 경험이나 가치관이 들어가겠죠. 세계관. 그렇지만은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두라? 바로 작가의 의도, 작품이라는 주제의 기준을 두고 하라 그랬죠. 오독이 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통일성을 했지만, 근데 통일성에 하에서 변형되는 거는 괜찮지만, 그러면 그거는 창조적 의미 개성이 되지만은 통일성을 벗어난 해석은 창조가 아니고 오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어디까지가 창조냐? 그거는 이제 작품을 기준으로 봤냐? 아까 의도, 주제를 기준으로 보고 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작품의 주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학은 뭐하나? 주제는 어디에 담겨 있다? 바로 제목에 있다. 제목은 뭘 함축한다? 그래서 독서할 때 바로 주제나 의도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목을 통해서 많은 게 주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제목을 통해서 주제를 이해한다. 그래서 문학은 제목이 대부분이 상징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비문학은 제목만 보면 주제를 금방 찾지만은 문학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만 봐서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는 고전 문학은 제목만 봐도 주제가 쉽죠. 대부분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자 뜻풀이만. 그래서 문학을 할 때는 고전 문학을 먼저 공략을 해놔놓으면 현대 문학하는 공략법이 감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전 문학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은 작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시대가 변화도 많은 게 내가 할 게 별로 없어요. 한 번만 해놔두면 문법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험생들은 자기가 유한한 걸 먼저 합니다. 알겠죠? 그래야 이제 그 안에서 고정 점수를 계속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 점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문학을 하면은 조금 고전 문학을 항상 먼저 해서 점수를 확보해 두라 이 말입니다. 왜 근데 시험은 균형 있게 출제되니까. 그죠?
현대문학만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과 항상 균형 있게 출제되니까 점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점수를.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거, 점수 맞기 좋은 거를 먼저 하라. 수험생들은. 그랬잖아. 점수를 확보하기 쉬운 것부터 항상 먼저 하세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현대문학이 자꾸 부담을 느끼니까 지금 그런 거 그걸 자꾸 하면은 잘 되는 고전문학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쳐버리면은 총점이 안 나와요. 총량이. 그런 걸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유한한 걸 항상 먼저 하세요. 고정불변인 것을 항상 반복해서 굳혀둬라 이 말입니다. 굳혀둬라. 그걸 이제 그러면 시간도 적게 들고 점수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걸 자꾸 잃으면 안 됩니다. 놓치면은.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의사소통 활동이다. 그럼 소통이라는 게 아까 소통 이론이죠. 그다음 두 번째가 비유와 상징 표현을 통해서 아까 비유와 상징 그 성취 기준 해설을 보세요. 그 보면은 그 옆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 끝에 보면은 비유와 상징이 뭐를 밑줄 치면 되죠. 심상이나 정서 주제를 드러내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많은 게 정서나 심상이나 주제를 찾으려면 뭘 보면 되나? 비유와 상징, 표현법을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표현법만 보면 그건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표현법을 통해서 거기 드러낸다. 이 말. 그러니까 뭘 한다? 심상이나 정서. 그럼 심상은 우리가 말하는 감각 이미지잖아. 그지? 심상. 그러면 심상은 내용 요소니까 심상이 되면은 주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제. 그랬잖아요. 그러면 심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찾아야 되나? 시어를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어가 제일 하위 요소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상하면 5개 복합감각까지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 공감각까지 6개를 기워두면 되잖아요. 그 유형을 먼저 외워둡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심상 이런 순간 많은 거예요. 심상의 개념. 그렇죠? 특징.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에 예문,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심상이란 뭐냐, 이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심상, 이미지니까. 그랬잖아. 그러니까 시어를 통해서 자기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느낌, 상입니다. 그죠? 느낌.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시를 읽어서 마음속에 드러나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렇죠. 느낌.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는 바로 뭘 한다? 그 심상. 그러면 시는 주관이니까. 그죠. 주관적 정사를 심상이 있는 말로 하면 그게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죠. 상관물이 이제 시어니까 거기다가 하면은 구체화 시켜준다. 이 말. 구체화. 심상의 특징이죠. 그게 이제 아까 공략법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심상을 보는 겁니다. 심상의 기능 특징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심상은 구체화 시켜주고 주제를 부각시키고 정서를 부각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적 화제의 정서나 주제 쪽으로. 그러니까 최종은 항상 주제로 가는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보면은 비유와 상징의 효과를 살려서. 그러면 비유는 효과가 비웠었잖아요. 뭐가 됩니까? 구체화시켜 생생한 느낌을 준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걸 객관적 상관을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유 표현은 이제 우리가 잘 표현법과 관계 있는 거죠. 비유는 표현법이니까. 그렇죠. 비유. 그러니까 유사한 것에 빗대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유사한 건데 구체적으로 유사한 것에 빗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화시키는 걸 비유라 그런다. 구체화시키는 것을 비유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비유. 근데 그 비유가 이제 표현법은 비유지만은 여러분 비문학에 가면은 바로 진술 방식으로 가면은 뭐가 됩니까? 기술 방식으로 가면은 비유가 묘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그러니까 상해가 다르죠. 표현 방법이라면은 표현 기교는 기법이라면 비유지만은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그렇죠. 기술 방식 이렇게 말하는 거. 진술 방식 이러면 묘사가 된다 이 말은 묘사.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논정 방식 이래 버리면 유추가 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같은 계열이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상의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그걸 잘 알게. 그래서 우리가 단어가 다르면 그 위에 있는 분류 기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속성은 같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국어가 어려운 거예요. 유의를 쓰면 답이 틀린다는 겁니다. 개념은 비슷하지만은 우리가 요구하는 키워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 키워드가 아니다는 것은 상의어가 다르다는 거죠. 상의어가 다르다는 것은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채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뜻은 비슷비슷하지만 의미는 비슷비슷하지만 그래서 항상 외울 때는 위계관계를 잘 생각하며 외우라 이 말입니다. 이걸 꼼꼼히 봐야 됩니다. 알겠죠? 꼼꼼히. 그래서 항상 이게 통시적으로 아래위의 위계관계를 보면서 외워야 돼요. 그 단어를 공부할 때, 알겠죠? 의미를 공부할 때. 그래야 그것이 자리를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딱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항상 위계관계를 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위계관계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는 공부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와, 그다음 상징은 말 그대로 함축성, 일대다의 개념이니까 속성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함축성을 줍니다. 그렇죠? 의미. 그래서 우리가 시의 3대 요소 하면은 뭐다? 바로 그랬잖아. 우리가 이제 비유적이고, 그랬잖아. 우리가 이제 음악적이고, 그랬잖아. 이제 함축적이다. 이 함축적이 바로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이 함축성의 특성이 제일 강한 게 시인, 우리가 배웠잖아요. 대표적인 거 한용운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님이 님만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니. 그때 그 님의 삼중성.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용운은 바로 음악성이나 어떤 비유, 심상보다는 함축성, 의미 전달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상징을 쓰고 많은 거에 종결 의미가 꼬박꼬박 나타납니다. 문장으로 시행을 구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문장은 완결된 의미 전달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의미 전달. 그러니까 다 논리적입니다. 알겠죠? 왜 그 사람은 주제를 전달하는데 많은 게 효과적이냐? 그렇죠. 아까 상징을 쓰고 마는 거에, 그렇죠. 서술로, 문장으로 시행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장은 완결된 의미 덩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완결된 의미 덩어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것에 다 그 인과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자꾸 생각하면 외워야, 본질을 외워놔야만 오래 갑니다. 알겠죠? 또 여러분은 뭐라 그랬어요? 교사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제 본질적으로.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해라. 한계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전문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공부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번을 하면은 반드시 뒤에 있는 5-9번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인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 그 9번이 바로 많은 거에 177쪽에 보면은 뭐가 있으면 운율, 반어, 역설, 풍자, 원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표현법을 같이 이제 우리가 성취요소를 공부할 때는 2번하고 9번을 같이 하는 겁니다. 표현법을 같이 묶어서. 그래서 이제 표현법을 공략을 하면 됩니다. 이제 문학은 실제로 네 과목으로 되어 있지만은 성취요소는 간단해요. 교과는 과목마다 성취요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과는 성취요소를 절대시 여겨야 됩니다. 과목마다 성취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문학은 네 과목이지만 성취요소는 하나씩 한 개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취요소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반화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반화돼 있다. 한 개의 성취요소로 네 과목을 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과목을 다 하니까. 그런데 이제 교과는 세 과목마다 성취요소가 별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교과를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교과할 때는 성취요소가 절대 기준입니다. 개론서보다는 성취요소, 교육과정 해설서와 성취요소가 절대 기준이다 이 말이야. 그랬잖아요. 거기에 모범답이 거기 다 있다면. 근데 문학은 모범답이 여기 있지 않아요. 아까처럼 네 과목을 한 개 요소라니까 상징적으로 돼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돼 있어요. 문법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응용하는 훈련. 여기서 그러면은 문법이나 문학은 뭐다? 공부하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소를 제시해 준다. 학습 요소를 제시해 준다. 이렇게 보고 교과는 정답이 거기에 있다. 성취 요소에. 그러겠죠. 모든 답이 성취 요소로 귀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를 공부하는 사람은 성취 요소를 깡그리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깡그리 외워야 돼요. 글자 한 자 안 틀리게, 순서 한 자 안 틀리게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게 그것이 이제 교과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뒤에 이제 보세요. 178쪽도 우리가 많은 교수학습 방법도 보니까 많은 게 거기 있잖아요. 10번 같은 것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도 많은 게, 그거 많아. 79쪽에 보면 5번 같은 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2015가 많아. 이게 전체가 통합적으로 잘 돼 있어요. 성취 요소뿐만 아니라 키워드, 그렇잖아요. 학습 요소, 그 다음에 많은 거에 해설, 그 다음에 교사학습 방법, 유의점, 그 다음 평가 방법, 이렇게 일관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빠진 거는 앞에 있는 2012 거를 끌어와서 그렇게 완결을 시켜두세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2015 과정을 배우니까 2015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2010이나 2009. 2009는 2012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거기서 조금 변형시킨 거지. 그냥 거기 걸 끌어오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참고해서 우리가 봅시다. 자, 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가 현대 시를 갑시다. 1940년대 우리 볼까요? 1940년대 첫 번째 작품이 이제 아마 여러분 신석조의 발화춤인데 아마 이제 여러분 이 작품은 이제 40년대 작품은 선생님이 이제 개정됐을 때 추가한 거는 선생님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알겠죠? 인강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이 작품 해설집을 이제 거기다가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세요. 그걸 이제 보고. 자, 이 신석초의 발화춤은 사실은 바로 이 시가 이게 전문이 아닙니다. 알겠죠? 지금 이제 교재에 놓은 게 134쪽에 있는, 135쪽에 있는 이것이 발화춤의 전문이 아니에요. 일부분입니다. 발화춤은 굉장히 길어요. 시가. 그 중에 일부분을 여기에 따온 겁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 책에 나오는 거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전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걸 이제 별도로 우리가 왜 잘 안 하느냐 하면 이거하고 뭐하고 바로 조지훈의 성무하고 같습니다. 조지훈의 성무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성무를 하면서 이제 이걸 이제 같이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죠? 조지훈의 성무하고 같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화춤이나 성무나 전부 다 불교적인 의식이죠. 그러니까 성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광의에 많은 거예요. 뜻으로는 성무는 불교춤을 전부 선님들이 추는 춤을 전부 성무라 그러고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성무라는 별도의 춤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발화춤은 이제 성무는 그냥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맨손으로 이제 추는 거고. 즉, 쉽게 말해서 불가에 입적할 때, 그렇잖아. 입적할 때 추는 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속세인이 불가에 들어갈 때 머리를 깎을 때 추는 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발화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도 불교 영산제나 이런 이제 의식을 할 때 추는 춤이에요. 발화는 바로 발화를 가지고 추는 겁니다. 발화. 발화는 이제 심벌저처럼 그렇잖아요. 이쪽 심벌저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추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추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심벌저를 가지고 추는 게 이 발화춤이에요. 발화춤. 그러면 같습니다. 전부 다 여기 춤 동작은 전부 뭐다? 자, 행위입니다. 춤은 바로 무슨 기능이냐? 이게 춤이니까 그렇잖아요. 기능만 성무고 발화춤은 기능의 상징 의미를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불교는 뭘 하는 겁니까? 뭐를 벗어나는 거야? 속세의 고뇌, 번뇌를 벗어나는 거죠. 번뇌. 그럼 번뇌를 벗어나서 뭐 하러 가는 거다? 해탈의 경지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해탈이. 그러면 그 춤은 바로 번뇌를 벗어나는 몸짓. 그 다음에 또 춤은 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겁니까? 보통 우리는 춤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기쁠 때 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쁠 때 추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춤은 많은 거예요. 기쁠 때 우리가 흥을 이제 내기 위해서 추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해탈의 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멀리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춤추는 동작이나 괴로워서 발작을 하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브레이크 댄스 하지만 그거는 발작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브레이크 댄스라고 하지만 걔는 바로 완전 발작이잖아요. 지 멋대로 그러잖아. 완전 뭐 하는 거야. 그러잖아. 그러면 그걸 춤이라고 하기에는 그러잖아요. 그냥 청소하는 거지. 그치? 바닥에 들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뽕 맞고 완전 애가 헷가득 가가 그지? 발작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상황을 그래서 춤은 불교에서 여기서는 춤은 두 가지 기능. 그러니까 괴로움의 몸짓, 그 다음에 해탈의 몸짓, 이 두 개입니다. 해탈의 몸짓. 그러니까 이제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보느냐, 그걸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춤의 원래는 그렇잖아요. 뭐다? 기쁨이죠. 그렇잖아요. 기쁨인데 우리는 하는 거야. 춤이 바로 괴로움의 몸짓이나 춤이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막 춤이 몸을 막 흔드는 거나, 그지? 발자가 괴로워서 발광하는 거나, 뭐 다를 거 없잖아요.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뭘 봐야 된다?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대부분이 뭐예요? 불가에서 추는 춤이니까 불가에서는 바로 뭐다? 우리는 속세, 번뇌, 연을 끊기 위한 거죠. 그죠? 고뇌에 끊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속세, 뭐예요? 번뇌를 끊기가 어렵거든요. 인간이 바로 속세의 욕망을 끊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욕망을 끊기 위한 인고의 노력을 이제 여기서 이제 불교적인 색채가 오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면은 우리가 신은 바로 상황과 기성정결이니까 그렇잖아요. 뭐다? 기성은 전부 부정이라 그랬죠. 우리 신은 전부 사당 구조로 항상 생각하면 됩니다. 기성은 전부 부정 상황이에요. 그런 부정 상황을 전환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환한 구절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시조의 종장의 낙구는 그냥 감탄사가 아니에요. 아, 어저버 이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는 바로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19제 한가에 이 자체는 그냥 탄식의 소리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시상이 전환, 즉 정서가 전환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어떤 정서에서 어떤 정서. 그럼 쉽게 말하면 기성은 뭐라 그랬어요? 부정 상황이죠. 부정 정서에서 그 다음에 많은 게 결혼 많은 게 긍정이죠. 그러니까 부정 상황 정서에서 긍정 정서로 넘어가기 위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게 낙구가 되는 겁니다. 낙구. 어저버 이러면은 그냥 어저버 이 말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가 감탄사가 아니고 그래서 시상의 맥락을 통해서 정서를 찾아야 돼요. 어떤 정서에서 어떤 정서로 전환한다 이 말입니다. 시상이 전환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문학에서는. 그렇잖아요. 3543이라면 3이 시상 전입니다. 정구예요. 543이 많은 게 주제, 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조다 이러면은 바로 많은 게 3543의 3이 절대 변수다. 변하면 안 된다는 게 전환이 되는, 정구가 되는 겁니다. 정구. 그렇잖아요. 35가 정구가 아니고 3이 정구예요. 543이 결구가 돼서 주제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시조의 완성형입니다. 알겠어요? 완성형.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게 고려말을 시조로 완성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고려말이 이제 탈로가 같은 거는 3543이 543이 아니죠. 35가 그냥 대꾸, 3543이 대꾸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3543이라는 많은 게 전형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시조라는 겁니다. 초기 시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성된 그런 경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게 어때? 고려 말에 많은 게 우리가 뭐 어떠다는 거예요? 정부 단신가나 그렇죠. 하여가 이때부터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봅니다. 자, 신석초 이제 시를 먼저 읽어보고 성무를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보세요. 언제나 항상 시는 대립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기성정결이니까 기성이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시 구조 외워줬죠.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 상황은 뭐라 그랬죠? 무조건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 단어가 전부 다예요. 그 다음에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 그것이 이제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 그게 긍정어입니다. 그거는 끝에 있어요. 끝에. 그러니까 끝이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끝이면 기성정결이니까 결구에 있단 말이에요. 결구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많은 게 그것을 지향점은 거의 한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한두 단어. 그러면 그쪽으로 가기 위한 많은 게 태도. 노력, 그게 어조가 되는 겁니다. 어조, 대응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대응 방식이라면은 지향 세계로 가기 위한 화자의 태도입니다. 태도, 자세가 된다면 자세, 알겠죠? 그걸 이제 우리는 보면 돼요. 자, 우리 보세요. 언제나 내 더럽히지 않을 티 없는 꽃잎으로 살아가려 할 것만 이러니까 가정어법을 썼으니까 뭐가 되나? 소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티 없는 꽃잎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첫 번째 많은 거야? 미래가 나왔죠. 그죠? 이상. 그러니까 여기는 티 없는 꽃잎은 좋아, 나빠? 좋은 거잖아요. 그죠? 티가 없으니까 좋은 거죠. 수식. 그럼 좋은지 나쁜지 꽃잎은 자체는 뭐예요?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꽃은 좋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수식글을 보니까 티 없는 꽃잎이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화자가 많은 게 지향하는 티가 없다는 거는 순수한 거죠. 그렇지? 깨끗한 겁니다. 그렇죠? 정결한 겁니다.
티가 없으니까 완전 무기란 거잖아요. 티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 가슴에 거룩한 수풀에, 그러면 내 가슴에 거룩한 수풀이니까 내 마음이겠죠. 그렇죠. 거룩한 수풀에 솟아오르는 구슬픈 샘물. 보통 샘물은 좋아 나빠?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나 구슬픈 샘물이니까 뭐나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다? 슬픈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슬픔이. 그러니까 여기는 일련 자체가 벌써 뭐예요? 대립으로 돼 있죠. 자기가 지향하는 점과 현실 상황이 대립구조, 이상과 현실이. 그러면 이게는 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설로 치면은 뭐예요? 갈등 유행이 뭐가 되나? 내적 갈등이 되겠죠. 내적 갈등이 되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현실과 이상의 갈등, 이렇게 돼 내적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제 괴로운 거예요. 자기 소망은 이런데 현실이 이렇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걸 시향하는. 그 다음에 청상 깊은 절에 우럭거린 종소리는 하마이스타이다. 그러면 종소리에다가 뭐 한 겁니까? 표현법이 되겠어. 뭐 하마 이스다니까 많은 거예요. 근데 종소에서는 아주 하마는 아주 부사어죠, 그죠? 이스타다 뭐예요? 비슷하다 이 말. 그러면 뭐 한다? 종소리에다가 뭐해서 감정이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고 종소리는 쩡 치면 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뭐 하고 싶어? 울고 싶다 이 말입니다. 왜?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막 지금 종소리가 뭐 종을 치면 종이 울린다 이러잖아, 그지? 종이 발작한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운다 그러면 자기의 마음의 소리. 그럼 종소리와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종소리에다가 뭐 한 거야? 감정이입을 한. 자기 지금 심리를 종소. 그러니까 우리 절간에 종을 둥 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 바로 뭐야? 이상과 뭐나 현실의 괴로움의 울부짖음이다 이 말입니다. 울부짖음이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면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맑은 절에 그 다음, 그랬잖아요. 깨끗한 상황 속에서 우러가는 이런 겁니다. 경경이 밝은, 이제 배경들이 쭉 나오죠. 빈절을 덧없이 비추고 뒤안 이슬감고 잠 못 이루는 두건이조차 저리 슬피운다. 그러면 두견세, 또 마찬가지죠. 그랬잖아요. 지가 슬프니까 두견이도 슬프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1년, 2년은 보면은 뭐야? 화자가 많은 게 뭐가 됩니까? 아까 그 있는 구슬픈 샘물을 뭐 해놓은 거야? 구체화 해놓은 거죠. 화자의 처지를 어디에다가 빗대서? 종소리와 두견세에다가 빗댄 겁니다. 두견이라는 소재 나오면 전부 뭐야? 한이죠. 슬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구가 관용은 시어가 생기잖아요. 두견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재의 속성을 잘 기억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인들은 보편제 자기의 정서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뭐 한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나 이 관습 상징, 그게 이제 우리가 뭐하고 같다. 우리 어제도 배웠지만 비문학 할 때는 뭐하나? 사회 구성주의 되면 뭐를 맞춰서 글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공동체 담화 관습에 맞춰서 써야 뭐가 잘 된다? 소통이 잘 된다 그랬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나 이런 사람이 시를 쓸 때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그랬잖아. 보편적인 시어에다가 의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관습 상징입니다. 그 다음 그런 표현법, 관용 표현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담화 관습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담화 관습. 그래서 이제 그런 중심으로 이제 모든 문학이 비문학이 가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장문이 뭐나 장르 중심의 교습으로 가자 이런 말입니다. 장르 중심으로. 그러니까 장르라는 자체가 글의 유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글마다 글에 많아 담화 관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담화 관습대로 많은 게 가리키면은 학생들도 쉽다는 거죠. 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글을 쓰는 게 부담이 없어지고, 그랬잖아.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태 자체가. 이야기 쉽죠. 그러니까 시를 자꾸 해설서를 보고 밑줄을 써놓은 걸 가지고 외우려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시는 항상 머릿속에 뭐라 그래요? 시 딱이라면 첫 번째부터 하라 그러죠. 시는 무슨 문학이다? 운문문학입니다. 맞죠? 운문사문, 이분법을 할 때는 운문이니까 운율을 먼저 찾으라 이 말. 운율. 근데 이거는 자유시니까 내재율이니까 뚜렷한 운율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자유시지만은 정형률이 느껴지는 운율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운율 형성 방법을 외워두는 겁니다. 그러면 운율이라면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반복입니다. 그죠? 반복.
그러면 여기는 특별하게 봐. 그런데 대충 보니까 여기는 통사 구조가 어느 정도 대립 구조가 계속 반복돼 가는, 그렇다고 뚜렷한 건 아니죠. 그럼 자유시니까 정형처럼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는 운율에 많은 거야. 출제되는 시가 아니단 말입니다. 반복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또 두 번째는 시는 운문문학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정서문학입니다. 그렇죠? 정서를 찾는 겁니다. 정서. 서정갈래니까. 그지? 서정갈래니까. 정서를 찾는다. 이 말, 정서. 그게 정서죠. 그러면 정서는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표현법을 보든 시어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치? 어조를 보라 그랬잖아요. 정서니까. 느낌이니까. 그렇죠? 느낌이니까. 그러면 시어를 보든지 표현법을 보든지 어조를 본단 말이야. 어조를. 이제 그걸 종합해서 이제 우리는 많은 거에 주제를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제를 간다. 그걸 먼저 그러니까 시를 보면 그걸 찾는 훈련을, 그러니까 뭐부터 우리 명칭이 많은 거에 운문문학이고 서정문학이니까. 그렇죠. 운율과 많은 거야. 정서를 찾는 걸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운율과 정서를 찾는 게. 그러니까 뭐부터 이 정서, 지금 이 연애는 정서가 어떻다. 그럼 지금 1, 2년을 딱 읽었는데 정서가 뭐야? 괴롭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런 직설적으로 있잖아요. 슬프다. 그럼 딱 하나 정서가 나오는데 딱 네모를 해두세요. 정서 단어를. 그렇죠. 전체를 지배하는 게 슬퍼요. 왜 슬퍼?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는 뭐라 그래서 한 개 한 개 시를 해석하려 하지 말고 시화, 이야기를 만들어 그랬죠. 선생님 지금 왜 슬퍼? 이 말이야. 저기 1년에 있잖아요. 자기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못 사니까. 슬프다. 여러분도 슬프잖아요. 학교에서 그렇잖아요. 진짜 근무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안 되니까 슬프다 이 말입니다. 괴롭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이제 나오죠. 의하리 내 홀로 다만 내 홀로 지니 즐거운 무상한 열반을 또 보세요. 무상한 열반 있고 오르 티없는 꽃이 같은 말이죠. 위치가 같잖아요. 통사구조가 꿈꾸었으니까 전부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뭐로 되어 있어요? 미래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구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시 있었잖아요. 미래와 현재 구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한다. 김소월의 시에도 있었잖아요. 김소월의 시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보습될 땅이 있더라면 있죠. 그게 전부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보습될 땅이 있더라면 이러니까 가정어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시상전개 방법이 여기는 주된계. 가정적 전제와 많은 거에 대조죠. 시사전개가 9개 있잖아요. 쫙 들. 그러면 시상전개 방식은 시상은 시적 화자가 주제를 드러나는 전개 방식이다. 어제도 배웠잖아요. 우리는 바로 개요 작성을 하면 뭐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중심되는 주제에 많은 거야. 위계, 그렇죠. 구조, 그 다음 전개 방식, 순서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같은 게 지금 시상 전개 방식이잖아요. 시상 전개 방식. 그게 바로 형식 요소다. 그러니까 시상은 주제를 펼쳐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외워보세요. 자, 우리가 배운, 어차피 문학 시간에 왜 교과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같은 게 통합이니까. 자, 우리가 보세요. 비문학에서는 시상 전개 방식이 뭐 있었어요? 크게. 작문이니까 이론을 외웠더라. 시간 원리, 공간 원리, 논리적 원리. 그렇지? 개별적으로 논리 안에 나열 구조죠. 그지? 비교 대조 구조, 인과 구조, 문해 구조. 그렇잖아요. 주장 근거 구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같은 게 시에서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소설로 가면 뭐가 되나? 서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서사 구조, 일대기 구조, 액자 구조, 한몽 구조, 수수께끼 구조, 창과 안일의 반복 구조 이런 게죠. 이게 전부 서사 구조가 된다. 이게 빼대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속률되게 안 떠오르면 문학을 보는 눈이 없어져요. 전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선생님 세 달락 했는데 시상 구조가 떠올라야죠. 표현 방법이 떠올라야죠. 그러니까 시의 요소가 떠올라야죠. 지금 아까 읽었던 게 있죠. 시 갈래론 이게 다 외우고 있어야 이게 읽으면서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게. 선생님이 말해서 떠오르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말해서 그것을 맞아 이러면은 시험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단서를 시험에서는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자기가 빨리빨리 감을 잡아야 됩니다. 속도. 그래야 분석 능력이 커진다는 거죠. 작품 분석. 작품 분석을 빨리 못하면은 이미 늦잖아요. 이미 늦다 이 말입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누구보다, 첫째는 모르고 아는 사람한테는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시험은 모르고 아는 거에서 합격되는 시험이 아니다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아는 사람이 적은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이미 그거는 경쟁 아웃사이더, 되지도 않아요. 여기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아는 것 중에서 이제 어떤 겁니까? 누가 더 정확하게 아느냐, 누가 더 빨리 아느냐, 이거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임용시험은. 그러니까 경쟁률이 치열할수록 많은 거예요. 알고 모르고에다가 초점을 두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 시험은 다 아는 사람을 전제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 빠르게 아는 사람. 퀴즈 대항하고 같아요. 퀴즈 대항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는 게 아는데 만족하지 말고 한다? 정확하게 알고 남보다 빠르게 아는데 많은 거예요. 그걸 해야 됩니다. 빠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그 아는 것을 자유자재로 변용시킬 수 있는 능력. 재구성 능력.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진짜 입신의 경지죠. 그죠?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재구성 능력이 생겨버리면 문제에 대한 적응 능력이 엄청나게 세지니까.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 뭐로 되어 있어요? 활동학습이 첫 번째 1번이 뭐였어요? 내용학습이죠. 그게 그냥 아는 겁니다. 모르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는 기초공부죠.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목표학습. 거기서부터 시험이 들어가는 겁니다. 목표학습. 그게 바로 조건에 정확하게 하는 거지. 이 단원에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목표학습이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적용학습, 변용학습, 창조적 적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과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는 전부 어디에 초점을 둔다? 목표학습과 적용학습에서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사실적 내용파. 그거는 바로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것을 내는 합격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시험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단계로 공부해야 된다는 게 알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3년을 읽었는데 그게 이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시상전개 방식이 이제 첫 번째 형 가지고는 시상전개 방식이 어렵죠. 그러니까 딱 하니까 대조가 돼 있고 가정적 전제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가정적 전제 왜 씁니까? 가정어법 왜 써요?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가정어법 우리가 뭐 할 때 배웠어요? 고전식 할 때 배웠잖아요. 구지가 할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구지가. 공무도화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처용가 이런 거 배웠죠. 간절한 소망을 할 때 배워.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 시에 뭐가 된다? 전통 구조잖아요. 그럼 이것도 전통 문제로 나오면 되잖아요. 우리 전통이 뭐를? 시상, 구조, 전개 방식을 하는 거야. 현대로 차용했잖아요. 꼭 전통하면 우리 추천 사람 나오고 흥부부부 사면 전통이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에서 전혀 보지 못한 작품에서 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게 하나의 요소다. 그러니까 그런 발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꼭 책의 단원에 나온 것만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를 외워가지고 그쪽에만 한정을 시키니까 다른 작품으로 내버리면 하는 거예요? 당황해 한다는 겁니다. 쫄아버린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활성화를 못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품은 전부 모든 성취 요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작품이다. 알겠죠? 모든 작품 자체는 어떤 문제가 가져와도 그 성취 요소로 다 낼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물론 이제 가르칠 때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 그 성취 요소에 가장 특출하고 잘 알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그걸 하지만 시험 낼 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가르칠 때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가르치지만 시험 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낼 때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됐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어지러운 뒷골 전부 다 많아. 우리가 이제 시험 치듯이 하면 되겠죠. 이제 자기가 지향하는 단어 공표하고 부정적인 현재 상황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수능 때 가르쳤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나면 쭉쭉쭉쭉 공표하고 시어 찾으라 그러니까 요즘 찾으라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긍정시어는 공표. 그렇잖아요. 뭐예요? 부정시어는 삼각형, 어조, 태도는 밑줄 치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어조. 그러니까 그게 어제 배웠던 말인데 독서하면서 하는 뭐야? 전략 중에 뭐다? 기호와 약호하는 전략이죠. 그죠? 그러면 뭐다? 빨리 파악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의미를. 그 다음에 아까처럼 뭐 하는 거예요? 정서는 뭐야? 네모에 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소설할 때도 그렇게 해보세요. 심리 이러면 네모 찾으면 되잖아요. 읽어가면서. 그렇잖아. 지금 상황, 일체. 그렇잖아. 자기가 지향하는 거 참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3년으로 4년으로 가면 몸은 서러라. 허물 많은 사바의 몸이요. 지금 자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바 세계에 있어요. 사바가 뭔지 모르는데 사바는 알아도 이거 모르겠는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바는 뭐야? 속세죠, 속세. 이거하고 만약에 많은 거예요. 상충경에 나오면 이거하고 같은 단어가 뭐예요? 상충고 첫 구절에 많은 거예요. 뭐가 돼 있어요? 물어보죠. 상충고 첫 구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상충고도 많은 거야. 강호가도니까 뭐로 돼 있어요? 구조가. 만약 시상정의로 좀 구조가 뭐로 돼 있어요? 크게. 대립구조잖아요. 무슨 대립구조입니까? 현실과 자연의 대립구조. 그래서 뭐예요? 상충과 강호가도는 뭐예요? 현 속세와 뭐예요? 자연을 말하 대립관계로 보잖아요. 그게 뭐 할 때 비었어요? 우리가 유상과학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작가하고는. 대립구.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고 자연에 몰입하는 거잖아요. 무라일체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첫 구절에 뭐가 나와? 홍진에 묻힌 분 내려 나온단 말이야. 홍진이 속세잖아, 속세. 이게 풍진이잖아요. 이게 사바세계잖아요. 현실세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아. 광호가들은 전부 자연과 현실의 속세가 대립구조로 돼 있단 말이야. 대립구조. 근데 잡가나 민중노래는 많은 거예요. 자연이 바로 현실의 연장성산이단 말이야. 동일 관계에 있단 말이야. 동일. 그거 구조를 모르면은 전혀 안 되잖아요. 광호가도의 특성을 모르는 거잖아요. 강호가도의 특성.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서 자연에 많아. 귀하다. 자연귀이잖아요. 무라일체잖아요. 무라일체. 안분낙도잖아요. 안분지족이잖아요. 그렇지? 속세가 안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족, 자족이 안 되죠. 속세는 뭘 이렇게 천진데, 그렇죠? 뭘 자족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바 몸이요. 현세 또 어지러운 본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지러운 본내. 장성처럼 내 몸을 감고 오 형체 이 아리따운 내 보석 숲풀에 뭐에 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 숲풀 전부 이게 아까 숲풀 앞에 뭐라 그랬어? 전부 자기의 뭐라 그랬어? 1년에도 마음이었죠. 마음. 그게 뭐가 꿈틀거려? 뱀이 꿈틀거려. 뱀은 우리가 뭐 화사할 때도 했잖아요. 자기의 뭐나 욕망이죠. 원초적인 욕망. 뱀이라면 원초적인 욕망이잖아요. 그죠? 사바이만. 이 불교 종교에서 뱀하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입니다. 종교에서는 무조건 뱀은 부정이에요. 바로 속신은 많아. 긍정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말하는 풍속에서 뱀띠. 만약에 여러분, 우리 풍속에서 뱀띠로 태어났는데, 욕망에 이글거린 덩어리, 그렇지? 사탄, 이라면 그 뱀띠 태어난 놈은 죽으라 그러는 거야, 다.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민간신앙에서는 뱀은 뭐예요? 긍정입니다. 다산, 풍요예요. 지혜입니다. 알겠죠? 우리 민간신앙의 12진상에서 뱀띠는. 그래서 뱀띠에 태어난 사람은 많아. 그렇죠?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고 슬기롭습니다. 뱀은 아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뱀은 죽은 거 이런 걸 안 먹잖아요. 아주 깨끗한 이슬만 먹고, 그렇죠? 보기는 그래도 아주 그렇죠. 까탈스러운 놈이에요. 살한 것만 먹고, 그랬잖아요. 옷 펼 수 있는 걸 안 먹습니다. 그랬잖아요. 이슬만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이 돼서 잡아먹는 겁니다. 좋은 것만 먹고 다니니까. 약이 되는 건 좋은 거 먹는 게 약되지. 폐수 먹은 놈이 약이 되겠어요, 그거?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치기를 받은 놈이 약이 되지. 그렇잖아요. 악기를 받은 놈 보면 내가 악기가 되잖아요. 약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용된다는 건 그 지기가 좋은 걸 먹는다 이 말이면 좋은 땅에서 그렇죠. 자기 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뱀 잡아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형태 자체에서. 같은 건 그래 여기 됐죠. 아리따움 뱀이란 병 형력 끝없는 갈림길 뭐예요 이게 또 갈등이죠.
그 갈등을 끝없는 갈림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됩니다. 그 갈등이죠. 자, 구름은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소리, 지는 꽃잎이 떼어 둥둥 떠나가는. 자, 구름은 어디로 떠나갑니까? 구름은 잔잔히 흐르는 소리, 지는 꽃잎이 떼어 둥둥 떠내려가겠다. 구름은 잘 떠내려가죠. 자기는 못 가. 못 갑니다. 부서지는 주옥의 여울이여, 너울너울 흘러서 창에, 여울이 어디로 갑니까? 창해에 갑니다. 그럼 여울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야? 창해, 바다잖아요. 겨울물이. 그런데 바로 보세요. 끊일 줄 있으라 저절로 흘러가는 널조차 부러워라. 그러면 되겠잖아요. 부러워라. 내 말에도 맞아요. 널이 누굽니까? 여울이죠. 여울이 무슨 대상입니까?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자기도 어디 가고 싶은데? 창해에 가고 싶은데. 그러면 창해는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말로 하면 뭐예요? 열반이 되겠죠. 그렇죠. 무상한 열반. 티 없는 꽃잎. 그런 열반의 세계에 가고 싶은데 자기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게 누구는 갔어요? 응? 여울은 갔어요. 그러면 여울이 뭐야? 시쪽 하셨는데 무슨 대상입니까? 부러움의 대상. 우리 추천사도 봤잖아요. 서로 가는 달처럼 나는 못 가겠구나. 맞잖아요. 그럼 달은 뭐야? 시쪽 하자는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항상 그렇게 돼 있죠. 우리 구상의 촛도의 시도 보면 뭐예요? 하늘에 구름은 많아. 그랬잖아. 북으로 흘러가는데 부러움의 대상이잖아. 나는 많아. 갈 수 없구나. 같은 거죠. 전부 발상법이 같잖아요. 전부 뭐야? 대립을 통해서. 우리 김소울이 길할 때도 비웠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응? 공중에 저 기러기는 많아. 잘 가는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서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내적 갈등에 속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내적 갈등이죠. 그런데 이제 김소울이 길은 무슨 갈등이야? 자기가 왜 고향 못 갑니까? 내 고향도 뭐야? 정주가 버스 타면 갈 수 있는데 못 가. 그건 무슨 갈등이야? 사회적 갈등이죠. 그럼 갈등 유형을 주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간단한 문제인데 어렵습니다. 그게. 김수월도 뭐 하는 거야? 외로움이죠. 외로움. 고독이죠. 그렇잖아요. 고향을 상실한 게 여기는 무슨 괴로움이야? 열반에 도달한.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잖아요. 이게 바라춤이니까. 수행자가 자기가 뭐야? 쉽게 말하면 열반. 그러니까 진리, 터득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많아. 수도자의 많아. 고뇌잖아요. 수도자의 고뇌. 스님이니까. 그죠? 불교 노래니까. 그런 수도자의 고뇌입니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고 같은 시험은 나면 유치하는 생명사가 내잖아요. 자기는 뭘 극복하고 싶어? 이제 생명사 학원 해보세요. 배웠으니까. 자기는 지금 많아. 지식의 회의가 들고 있지. 그렇잖아. 삶의 의욕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하고 싶어?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자기는 뭐가 되보자. 알라의 신처럼 나게 고행하고 싶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르잖아요. 여기는 뭐,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생명세가 이게 어조가 틀려. 태도가 같아 틀려. 다르잖아요. 거기는 뭐였어요? 똑같은 갈등인데, 극한 상황인데, 그렇지? 그 애는 뭐는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데, 여기는 뭐야? 징징 짜고 있고, 뭐, 부러워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김소울이하고 많이 닮았죠. 한탄하고 있잖아, 한탄.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김소울은 민요조의 한해시니까 이해가 가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뭐 하나, 그런 진리를 뭐 하는 게, 그렇잖아. 터득하지 못하는 고행자의, 수도자의 어떤 고뇌, 갈등, 이런 거잖아요. 그 형태 자체가. 그러면 이제 보편적인 정서라면은 뭐 하나, 인간이 되겠죠, 인간. 항상. 그러면 인간은 뭐야? 자기가 소망하는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의 뭐야? 내적 갈등, 고뇌, 이런 게 되겠죠. 그죠? 보편적 정서로 하면은 그렇게 되죠. 보편하면 전부 인간입니다. 인간 알겠죠? 인간. 그러면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 앞에 나왔던 것만 김소월의 길이나, 그러면 김소월의 길하고 딱 맞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울하고 같은 게 많은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기러기잖아요. 그러면 기러기나 뭐야? 여울은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뭐야? 현재 뭐나 사바세계에 있죠. 그죠?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도달하고 싶은 게 이제 비유적으로 창해입니다. 창해는 뭐다? 열반입니다. 무상한 열반.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사바세계에 있잖아요. 그죠? 갈림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갈림길에. 그런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김서울도 뭐 하는 거? 갈래 갈림길에 있어야 하는 거죠? 방향상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뭐 하는 거예요? 고향에 못 가는 거는 이유가 뭐야? 앞에 있었잖아요. 뭐야? 내 집도 뭐라 그랬어요? 차 가고 배 가는 뭐야? 정주각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가고 싶은데 뭐 때문에? 차가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갈 수 있는데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고향에 못 가는 이유가 사회적 요인 때문에. 여기는 뭐야? 내적 요인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험입니다.
시기가 어렵게 내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 간단한 이야기인데 뭐예요? 비교하니까 딱 되죠. 그죠? 아, 그런 식으로 얘는 분석할 줄에 시가 막 생소하고 어려운 걸 내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 사고라는 거는 쉬운 걸 가지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비우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춤을 추는데 보면은 뭐만 나타나 있어요? 이 사람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 있어. 구체적으로. 그렇죠? 아주 내적 갈등이 부정과 긍정이 아주 많이 있죠. 그지? 근데 춤 동작은 있어 없어? 없어요. 춤이라 그러려고 춤추는 건 없어요. 요것만 잘 기억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뭐나 성물을 할 텐데 그걸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성물을 하면은. 그러니까 춤. 이게 하면 나오면 또 뭐 춤하고 있는 게 현대시로 가면은 뭐나? 춤. 뭐 있어요? 신경님의 농무입니다. 그러면 다 그것도 뭐예요? 괴로움의 몸짓이죠. 역설적이잖아요. 그지? 똑같습니다. 좋아서 추는 게 아니잖아요. 날라리가 뭐 한 달에 춤을 추는, 전부 괴로움의 몸짓이잖아요. 형태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시로 가면은 뭐 신경님의 농무하고도 같습니다. 그게 그것도 이제 사회적 갈등이잖아요. 그지? 왜? 비료값도 안 나오니까 농사 짓고 나니까. 그건 내적인 게 아니고 외적이죠. 그게 70년, 60년대, 70년 되시니까 사회적, 그렇잖아요. 도시화로 인해서 농촌에 뭐예요? 공동행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농현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맥락을 알면 쉽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것도 사회적 갈등이 되잖아요. 그지? 그렇게 괴로운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건 사회적 요인 때문이다. 농촌 70년대, 60년대 우리 농촌 붕괴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맥락을 보고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이 그 시대 작품이라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신트레오 나오면 전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는 게 현실 고발 비판이니까 참여시니까. 신동엽은 나왔으니까.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남은 놈은 신경님이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나? 신동집이. 신동집은 여러분 뭐나 잘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뭐가? 김춘수의 꽃 대신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렌지입니다. 같습니다. 알겠죠? 오렌지. 그 나중에 이제 할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시키자. 그럼 뭐 뒤에 여러분 뒤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뒤에 앞으로 배울 건 몰라도 돼요. 알겠죠? 앞으로 배울 건 배우면 되니까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는 거고. 항상 예측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재밌어요. 근데 이걸 배우고 아까 선생님 떠올렸던 건 뭐나? 김소월의 길이나 유치원의 뭐나? 생명이서나 이런 거는 알아야 돼요. 그런 게 있어도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한 달 전에 했던 게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제기를 하면 지금 했던 거 뭐 11월까지 남아나겠어요? 그럼 1년 전에 공부했던 게 남아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자꾸 자기 점검을 하세요. 그러니까 깊게 하라 이 말이야. 그렇죠?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오래 갈 수 있도록. 자, 쉬었다 합시다. 수고했습니다.